우리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시스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후퇴하고 거리를 무기로 사용하는 같은 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왔을 때 러시아는 후퇴하여 그 광대한 지리 안에서 프랑스 군대를 녹였다. 히틀러가 왔을 때 러시아는 공장을 우랄 산맥 뒤로 옮기고 그 깊이에서 다시 일어섰다. 푸틴도 이 방패 뒤에 숨었고 그의 가장 귀중한 군사자산 중 하나인 Su-57 스텔스 전투기를 첼라빈스크로 피신시켜 우랄 산맥 기슭에 숨겼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동쪽으로 1700km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2000km에 걸쳐 뻗어있는 넘을 수 없는 수직 장벽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략적 천재성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행동이었고 이 절박한 후퇴조차도 그들을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25일 밤에 일어난 일은 이 전략적 깊이가 이제는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첼리아빈스크 지역의 샤골 공군기지는 현대전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침투 작전 중 하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인 항공기는 이륙하여 뚫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러시아의 방공망을 침투했습니다. 레이더가 그들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은 샤골의 계류장에 직접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일반적인 군사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공군 전시회에서 가장 가치 있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플랫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전 후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사령관 로버트 마자르 브로브디는 파괴의 규모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드론에 약 4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4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힙니다. 1대 100.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4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2대의 5세대 Su-57 스텔스 전투기와 1대의 Su-34 폭격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모델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수호의 제트기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의 공중 타격 능력의 중추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는 우크라이나의 성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들, 특히 엑슬라노바 플러스 팀은 위성 이미지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사했습니다. 고해상도 사진을 4월 17일과 4월 26일의 것을 비교했을 때 활주로의 폭발 흔적과 손상된 항공기 동체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지상 지원팀이 즉각적인 여파로 겪은 공황 상태는 위성 이미지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들이 귀중한 잔해를 밀폐된 정납부로 급히 옮기려는 모습이 순간순간 기록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적의 인력과 맞바꾸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자금의 환율로 매우 좋습니다. 브로브디 사령관이 공유한 비디오 증거는 그 첨단 마블 항공기가 그들의 본거지에서 어떻게 사냥당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안보위원회 서기 쇼이구가 3월에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우랄 산업지대를 직접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한 것과 공격 후 항공기가 다른 위치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위성 이미지가 모스크바의 부인과 현장의 증거 사이에 심각한 모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Su-57이 러시아에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Su-57은 일반적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5세대라고 홍보한 스텔스 전투기로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F-22와 F-35와 경쟁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한 대의 가격은 1억에서 1억 2천만 달러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은 러시아가 보유한 Su-57 전투기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초 기준으로 프로토타입을 포함하여 총 약 30대에서 50대의 Su-57 전투기가 있습니다. 추정치는 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러시아는 2027년까지 76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생산이 계속 지연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샤골에서 타격을 입은 2대의 Su-57 전투기는 만약 손상이 영구적이라면 전체 함대의 외서 7%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스트란 지역의 악두빈스크 기지에 있는 Su-57을 공격했고 러시아는 그 공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틴이 앞서의 손실 이후에 정확히 Su-57 전투기를 전선에서 1700km 이동시키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후퇴조차도 우크라이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제 2000km를 초과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질문이 등장합니다. 수조 루블을 들여 구축한 첨단 방공망 S400, S500 조기경보 레이더가 왜 수천 달러짜리 드론을 탐지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러시아 방해 구조의 근본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전의 가장 무거운 차원은 기술적이거나 재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입니다. 지상에서 복무하는 러시아 조종사와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고국의 가장 깊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거대한 폭발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당신의 기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두려움은 내부에서 인력을 부식시키는 교활한 질병입니다. 군인들은 피할 안전한 피난처가 남아있지 않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조 루블로 구축된 첨단 방공 레이더는 하늘을 스캔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S400 배터리는 그 작은 드론들을 탐지하고 파괴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섬뜩하고 차가운 숨결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 깊숙이 군사 계층의 중심부로 직접 스며들었습니다. 장교들은 자신들의 기지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지휘 계층은 이 새로운 비대칭 위협에 대한 논리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엄청난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심리적 충격은 그 기지들뿐만 아니라 빠르게 전선의 병사들에게도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군인이 지휘 계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군대의 해체가 가속화됩니다. 국경을 훨씬 넘어선 안전한 기지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최전선의 군인이 느끼는 것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약속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며 푸틴은 그 약속을 자신의 전계 조종사들에게조차 지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휘관들이 지하 벙커로 후퇴하고 고위 관리들이 경로를 변경하며 크렘린이 거주지를 지도에서 지우는 것, 이 모든 것이 같은 그림의 일부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계층은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매번 작전으로 그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운명은 전장에서 발사되는 총알만큼이나 배경에서 작동하는 예산 수학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개발한 무인 시스템으로 전쟁의 재정 수학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대한 경제적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브로브디 사령관이 공유한 놀라운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부대는 드론 작전에 매달 약 4천만 달러를 지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에게 입히는 월간 피해는 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됩니다. 만약 이것이 정확하다면 이는 군사 문헌에서 극히 드물게 발견되는 100대 1의 비율로 파괴적인 힘입니다. 한쪽은 1000달러 미만의 가치가 있는 플라스틱과 전자부품을 사용하고 다른 쪽은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잃습니다. 이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샤골에서의 그 하룻밤 손실 비용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다니엘 Su-34 폭격기의 비용은 3,500만에서 5천만 달러 사이입니다. 목표로 한 Su-57 전투기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다니엘 기체의 가치는 1억에서 1억 2천만 달러 사이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수십 년의 공학 전문 지식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파괴를 이룬 것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저렴하고 조용하며 정밀한 드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지 잃어버린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전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전략의 일부입니다. Su-34 폭격기의 전장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높은 파괴력을 가진 활봉 폭탄의 주요 운반체로 멀리서 우크라이나의 민간 정착지와 중요한 인프라를 공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브로브디가 명확히 강조했듯이 매우 간단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손상된 수호이 34 전투기 한 대당 우크라이나 도시로 떨어지는 폭탄이 줄어듭니다.
이는 곧바로 더 많은 민간인 생명이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방공 시스템의 엄청난 압박이 줄어듭니다. 적의 전선을 기다리기보다는 무기가 이륙하기 전에 그들의 둥지에서 목을 조르는 것은 뛰어난 전술적 비전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모토인 "우리는 어디든지 공격할 것이다"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발언은 전쟁의 모든 규칙을 새로 쓸 군사교리의 공개 선언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지리적 깊이의 다리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저렴하고 막기 어려우며 높은 명중률로 국경을 훨씬 넘어 러시아의 중심부에 있는 그 무적이라던 방어망을 타격했습니다. 거리의 안전막은 더 이상 러시아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전선에서의 군사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상업적, 외교적 파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의 수십억 달러 무기 수출 꿈을 그 항공기들과 함께 태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국제 무기 거래 무대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상황은 크렘린의 장기적인 경제 악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S-57은 평범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미래 군사 수출 비전의 1등 명예대산이었습니다. 수년간 5세대 레이더에 보이지 않으며 적에게 큰 두려움을 준다고 홍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항공기를 세계에 판매하여 수십억 달러를 벌 계획이었습니다. 아이제르는 14대의 S-57이 주문했고 첫 2대의 인도는 2025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 구매자들 앞에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자국 경계 안쪽 1700km에 위치한 공군 기지의 보호된 계류장에 주기된 전투기를 상상해 보세요. 이 소위 스텔스 항공기가 저렴한 드론 무리에 의해 쉽게 발견되고 추적됩니다. 그렇다면 이 항공기의 은폐 기능은 어디로 간 걸까요? 국제 구매자들은 이 이미지들을 프레임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같은 거대한 국가들은 방위 산업 조달 예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러시아 무기 산업에 가장 충성스럽고 큰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테이블에 앉았을 때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자신의 영공조차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시스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가능성은 심각하게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샤갈 공군기지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단지 불타는 S-57의 연기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무기 산업에서의 러시아의 명성의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의 명성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전선의 열전뿐만 아니라 국제 방위 입찰에서도 타격을 주는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틴의 가장 권위 있는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인 의문 부호가 되었고 이 사건은 교리적인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군사교리가 그날 밤 샤갈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수년간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겼던 유명한 안전한 후방 전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700km의 거리는 적이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 방패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 깊이는 거대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게 그 끝없는 거리는 단순히 직선 비행 경로를 의미합니다. 보호된 지역이라 불리던 곳들이 이제는 방어할 수 없는 거대한 개방된 표적이 되었습니다. 크렘린 행정부는 이 새로운 무자비한 현실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년 동안 러시아는 그 광대한 지리 뒤로 물러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거리는 항상 러시아에 손댈 수 없는 방패였습니다. 푸틴도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전쟁 기계를 1700km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첼리아빈스크에 숨겼습니다. 그는 우랄 산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마주한 적이 값싸고 조용하며 막을 수 없는 드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1700km를 직선 비행 경로로 넘었습니다. 레이더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방어 시스템은 반응할 수 없었고 푸틴이 숨겨둔 전투기들은 그들의 둥지에서 사냥당했다. 젤렌스키는 "우리는 어디든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는 약속을 지켰다. 우랄 산맥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놓인 항공기 잔해가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이다. 푸틴은 가장 귀중한 전쟁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우크라이나의 막을 수 없는 기술에 대해 완전히 무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리는 더 이상 방어선이 아닙니다. 1700km에 달하는 광대한 지리적 깊이는 그 의미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날 밤 우크라이나는 단지 몇 대의 항공기를 운항 중지시킨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안전한 후방도 무너뜨렸습니다. 전쟁의 역학은 혁신과 결단력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현대전쟁의 규칙을 계속해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이지만 저희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듣고 싶으시다면 장거리 운전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 동안 팟캐스트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글로벌 발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명 섹션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우리의 스포티파이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